안녕하십니까, 박홍수입니다. 오늘은 헌법의 발견 13회 헌법 21조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는 내용으로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언론 출판의 자유에 대해서 다뤘었는데요. 일단은 글의 서술 형식은 비슷합니다. 헌법 1항을 보면은요, 21조 1항을 보면 모든 국민은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하고 있고요. 2항에서는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모든 국민의 의미를 조금 더 실천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집회와 시위라는 것은 무엇인가 자신의 견해를 다중에게 밝히고 혹은 항의의 뜻을 표하고 이러는 전 과정을 의미하잖아요. 그럴 때 자기와 비슷한 견해이거나 혹은 자기와 일정하게 다른 정도를 넘어서 아주 극단적으로 반대되는 견해라 하더라도 말 그대로 모든 견해가 모두 보장될 수 있다. 이런 걸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견해를 가진 국민이든 집회나 시위를 통해서 결사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표출하고 타인에게 전달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다라는 것이고요. 이 항은 언론 출판과 마찬가지로 이때 집회 및 시위 결사에 대해서 어떤 경우든 허가제는 인정되지 않는다. 정부가 나서서 공공기관이 나서서 이건 돼, 저건 안 돼, 요 범위에서만 해, 이런 식의 설정을 하는 것은 금지된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고만 하고 할 수 있도록 해야지 할 수 있는가 여부를 국가가 판정 내려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은 권위주의 정부, 특히 독재 정부에서는 이 허가제가 남발됐죠. 노골적으로 허가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어요. 사실은 가까운 과거까지만 해도요, 밤 시간이라든가 이때는 집회가 금지됐습니다. 허가되지 않았어요. 시간 자체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은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해 뜨기 전 그리고 해진 후의 집회와 시위는 금지한다라고 규정이 돼 있었어요. 그랬던 것이 2008년에 촛불 시위 당시에 헌법 소송이 있었고 당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 내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니 해진 다음에 시위나 집회를 못하게 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직장인들은 어떻게 해요? 퇴근 후에 어둑어둑해지는데 아예 원청적으로 집회 시위가 금지되는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그런 점에서 당시에 헌법재판소에서는 기본권 침해라는 판결을 내렸어요. 법이 위법하다 이거죠. 헌법에 불합치되고 그렇기 때문에 법을 바꾸라는 판결이었고요. 당시에 헌법재판소에서는 그동안에 이런 야간 시위를 금지했던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스스로 반성하는 얘기도 했었어요. 그동안의 헌정사를 반성한다라는 말을 스스로 했어요. 그걸 막아왔던 헌법재판소가 잘못했다는 거고요. 이때 명시적으로 집회와 시위에 대한 허가제는 헌법에 불합치한다. 불법이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허가제 자체가 문제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2016년 촛불 집회 당시에 주말이면은 이 사진에서도 볼 수 있겠지만 적게는 수만 명 혹은 일상적으로는 수십만 명 혹은 많게는 막 100만 명, 150만 명 정도가 광화문과 시청 일대를 가득 메우고 뜨거운 열기를 토해냈었죠. 그 겨울 차가운 아스팔트를 그 국민들, 시민들의 뜨거운 열기로 녹여내면서 평화적으로 정권을 교체하는 이런 결과까지 맺어졌던 기억을 아마 많은 분들이 갖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자유는요, 인류 역사에서 보면은 오랜 기간 피를 흘리고 투쟁해서 획득한, 쟁취한 결과물이라고 봐야 되겠죠. 1789년 프랑스 대혁명 이후로 집회와 시위는 자신의 의사를 개진하고 혹은 항의를 전하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방법,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기간 지독한 탄압을 받아야 됐죠. 20세기 중반 이전까지는요,
말 그대로 무자비한 탄압을 받았어야 됐어요. 당시에는 유럽이나 미국이나 군대가 동원되는 일이 많았어요. 군대가 직접 총을 쏘고 칼을 휘두르면서 진압을 했었는데, 특징적인 것은 유럽에서 특히 기마부대가 동원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기마부대는 벌써 사람이 말 위에 있으니까 말을 타고 막 달려오면은 위협적이잖아요. 위력적이잖아요. 두려워서 도망가야 되는 일이 벌어졌고, 좀 더 심화되면 발포를 했었죠. 수많은 사람이 죽거나 또 구속되고 고문당하고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했던 것이 오랜 기간의 역사였다고 봐야 되는데요. 제가 올려놓은 캐테콜비치라는 독일 화가의 그림을 보면은 그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알 수 있죠. 먼저 직조공 행진이라는 그림을 한번 볼게요. 그 직조공 행진을 보면은 그 이전 연작이니까 그림이 있어요. 직조공들, 또 섬유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인데 가난해서 아기가 굶어 죽어나가는 장면이 보이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분노한 이 노동자들이 모여서 모의를 하는 장면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시위를 통해서 이제 행진하는 장면이 그림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앞에서 집회를 하게 되죠. 하지만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어떤 결말로 맺어지는지가 나오죠. 이미 방 안에는 2사람의 남자가 죽어 있습니다. 바닥에.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실려 들어오고 있어요. 칼에 맞았든 총에 맞았든 사망에 이른 거고요. 침통한 얼굴로 그 부인이 지켜보고 있는 거죠. 같이 들어오는 사람이 뭐 아들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식구 중에 누구일 수도 있겠는데, 이런 결말로 끝나는, 무자비한 탄압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만큼 원천적으로 집회와 시위를 봉쇄하고 진압하는 경우들이 다반사였다고 봐야 되겠죠. 한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지난 반세기가 넘는 역사가 집회와 시위를 시민적 권리로 획득하기 위한 많은 투쟁들이 있었고요. 피를 흘렸습니다. 유신시대에는 우리도 뻑하면 긴급조치다, 위수령이다 해가지고 군대가 동원됐죠. 그래서 시내의 주요한 길목에 탱크가 진주하고 군인들이 도열해서, 특히 대학 앞에는 더더욱 주요 대학은 군인들이 아예 진주를 했고요. 그 다음에 시위나 집회를 주도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일괄 검거에 나서기도 했었죠. 그리고 제5공화국 시절에서는 전두환 쿠데타에 의해서 정권을 잡은 이후 제5공화국 시절에서는 군대가 긴급조치를 통해서 동원되는 일은 통치 기간 내는 보기 어려웠죠. 대신 경찰과 안기부가 그 역할들을 주로 맡아서 했습니다. 민주화 이후에 와서야, 1980년대 후반 이후에 와서야 이제 시정조치가 이루어지고, 2차례의 민주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조금 더 진전된 면이 있었지만요. 그조차도 민주정부 아래서조차도 아까 우리가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봤던 해뜨기 전과 해진 후의 시위는 금지한다라는 사실상의 허가제가 유지되어 오고 있다는 점에서 그 당시 민주정부의 어떤 한계 혹은 민주정부의 어떤 부족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랬다가 드디어 2009년 헌재 판결로 시간에 대해서는 어떤 제한 없이 집회 및 시위를 할 수 있는 폭이 열렸어요. 그런데 과연 현재 헌법이 금지한 허가제, 집회 및 시위에 대한 허가제가 사라졌는가는 우리가 아주 진지하게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2009년 헌재 판결은 분명히 허가제는 헌법 불합치다라고 판결을 내렸거든요. 그런데 집회와 시위에는요, 집회하고자 하는 사람과 의지가 일단 전제가 돼야 되겠지만, 이게 실행으로 옮겨지려면 2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시간이고요. 하나는 공간이에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 안에서 살아가잖아요. 구체적 시간 속에서 집회라고 시위를 하는 거지만 장소가 있어야 돼요.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2009년 헌법 불합치라고 분명히 허가제 자체에 대해서 금지를 결정했지만 시간만 풀어줬어요. 해가 뜨고 지는가와 상관없이
할 수 있다라는 정도에서만 허가제를 완화시킨 거고요. 장소에 대해서는 여전히 허가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쪽짜리 이행이고요. 반쪽짜리 법률이라고 봐야 돼요. 여전히 우리나라는 허가제가 상당히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사회다라는 점에서 한국 사회가 과연 민주국가, 민주사회라는 말을 어느 정도나 들을 자격이 있는가는 여전히 의문인 거죠. 아니, 장소가 허가되지 않으면 공중에 떠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물론 사전신고제도는요,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대법원 1991년 판결 보면은요, 제가 써놓은 걸 보면 공공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 미리 일정 사항을 신고하고 관할 경찰서장이 제한 사항을 검토하여 집회 시위 금지를 통고하는 것은 위헌이 아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집회를 허가하는 것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고, 이에 대해서는요, 좀 전에 살펴보면 2009년 헌재 판결에서도요, 집회 시위 사전신고 의무는 합헌이다라는 결정을 내렸었어요. 다른 나라도 사전신고를 정하고 있는 경우들이 그래도 있는 편입니다. 세계적으로 보면은요, 대신 우리와는 달라요. 사전신고는요, 대규모 5개 집회에만 한정해서 사전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일상적인 집회들은 사전신고 없이 그냥 시위를 하면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1인 시위를 제외한 모든 규모의 집회와 시위는 전부 다 사전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요, 유럽이나 이런 민주국가들은 보면은 사전신고를 하게 돼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구속력이 큰 것이 아닌 게 긴급 시위에 대한 권한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아니, 당장 오늘 벌어진 일로 급하게 시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신고하고 그러면 이미 늦어지잖아요. 이런 것들을 법률로 보장한 거예요. 그래서 신고와 집회 시위를 동시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걸 가지고 심사하고 뭐하고 할 여지가 자체가 없는 거죠. 동시가 가능하니까. 그러면은 정부에서는 뭐에 대해서 대응하는 거냐? 집회 자체를 금지하는 방식으로 개입이 어렵게 되어 있는 거고요. 집회 중에 일어난 사후적인 불법 행동에 대해서만 국가가 개입해서 대응하는 방식으로 법이 작동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와 매우 다르죠. 우리는 1인 시위에는 모든 경우에 다 사전신고를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특히 장소에 대해서는 정부가 관할 경찰서장이 금지 여부를 통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 정부가 허가제를 운영하고 있는 거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2020년에요.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광화문을 봉쇄한 큰 사건이 있었죠. 제가 자료에 올려놨지만 옛날 이명박 정부 시절에 어떤 컨테이너로 쌓아뒀던 이른바 명박산성의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게 할 만큼 광화문 광장을 차벽으로 완전히 둘러싼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그 일대 길도 전투경찰버스로 다 막아놨어요. 아예 못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타당하냐를 놓고 논란이 많았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런 식의 대응을 지지하는 분들은 이런 논리를 펴더라고요. 코로나19는 국가적 사태고요. 비상사태다. 준전시상태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식의 대응이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식으로 변명을 해요. 그런데요. 그 변명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답을 해주고 싶어요. 준전시상태가 아니라 전시에도 막으면 안 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자유는요, 전쟁 중에도 이렇게 막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나라 노동상권 노동법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6.25 전쟁 중에 만들어졌어요. 노동자들이 집회와 시위를 통해 가지고 자신의 노동상권을 노동법을 통해서 쟁취해낸 거예요. 전쟁 기간에도요, 기본적인 권한이, 이런 권리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입장을 가진 분들 스스로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쟁 중인데 그 당시에 정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전반적으로 침해하고 독재를 통해 가지고 무력화시키고 이런 와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전쟁이기 때문에 다 참을 거예요. 당연히 전쟁을 넘어서는 그런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 집회 시위해야 되고 항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권리를 보호받으려면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내 생각과는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또 코로나19라는 어떤 비상한 시국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집회 자체를 금지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잘못됐고 헌법에서 벗어나 있다라는 점에서 민주국가 또 민주정부로서 해야 될 일은 아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1인 시위는 금지할 수 있는 근거가 법에 없어요. 어떤 법적 근거도 없어요. 1인 시위는 우리나라 현행 법이라 하더라도 장소든 시간이든. 근데 이렇게 차벽으로 다 둘러싸서 개미새끼리 한 마리 못 들어가게 한다고 쳐봐요. 1인 시위도 못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날 1인 시위를 하려고 나갔던 사람은 여기서 못 했잖아요. 이 광장에서. 그렇게 틀어막고 봉쇄하는 게 과연 헌법에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는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코로나19 같은 경우 그럼 정부는 방역조치 필요한 집회에서 필요한 방역조치를 통보할 수 있죠. 그리고 이후에 집회 자체를 금지하는 방식이 아니라 방역조치를 위반한 행동에 대해서 대응하고 처벌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맞다. 그 정도로 제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학자로 유명한 김철수의 한국헌법이라는 책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고제가 금지 통고제를 통해서 허가제처럼 운영되면 그건 문제다. 그럼 헌법 위반이라는 거죠. 또한 도로, 공원 등 공물의 사용 허가는 사실상 허가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전 이분의 지적이 전적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회 시위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두 가지 여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시간만 풀어놓고 장소를 묶어두고 허가제로 넣는데 그게 어떻게 허가제가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서 현행 법률은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른 나라 비교해보면요. 백악관 앞 사진 한번 보시면요. 1년 내내 거의 이런 모습을 매일 볼 수 있습니다. 백악관 앞은 가장 대표적인 시위 장소예요. 그 담 밖에서는 항상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요구를 내걸고 시위가 벌어져요. 심지어 윌리엄 토마스라는 사람은 핵무기 사용 반대와 군비 삭감을 요구하는 시위를요, 1982년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매일 여기서 하고 있어요. 그걸 막을 법이 없어요. 그 자유니까, 권리니까. 경호를 이유로 이걸 막는 것은 말이 안 되는데, 우리나라 청와대 앞 모습 보면은요, 백악관과는 느낌이 다르죠. 마치 구중궁궐 같아요. 왕이 사는 궁궐 같은 고요함이 흐르지 않아요. 산 아래에서. 이거는 이 앞에서 시위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1인 시위를 제외한 어떤 종류의 집회와 시위도 청와대 앞에서 금지되어 있어요. 대통령 경호를 이유로 들고 있는 거고요. 지난번 촛불 집회 때 2016년 촛불 집회 때 법원이 조금 범위를 확정해 줬어요. 청와대 인근에 어떤 경찰서 파출소가 있거든요. 그 파출소까지만 가서 할 수 있게 되었고 좀 확대된 거죠. 옛날에 비해서. 그런데 청와대 앞은 여전히 못 가게 돼 있어요. 이게 어떻게 경호 이유가 되겠어요? 미국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 중 경호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은요, 오히려 미국이 더 커요. 테러가 빈번하게 벌어지는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일상적 위협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악관 앞에서 시위가 이렇게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보장이 되는데 우리는 아예 법률적으로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소허가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한번 살펴볼 것은 시위 방법의 문제예요. 뭐 여러 가지 방법적인 문제가 있지만 하나로 그 누드 시위 같은 경우요. 뭐 완전 누드도 아닌데 2005년에 명동에서 모피 반대 시위가 있었어요. 지금도 이 상황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체 누드도 아니고요. 상체만 벗었어요. 물론 거기다 바디 페인팅도 했어요. 모피 반대 시위니까 이렇게 바디 페인팅 방식으로 노랗게 칠을 하고 표범 무늬를 막 그렸어요. 그리고 위에다가 표범 귀도 만들어 놓고 모피는 동물의 거니까 입지 말아라. 동물을 보호하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여성 2명이 시위를 했는데 어떻게 됐느냐. 5분도 안 돼서 경찰들이 모포를 뒤집어 씌우고 연행해 갔어요. 그리고 과다 노출 혐의로 즉결 처분 회부서를 받았고요. 우리나라 형법에 의하면요, 공연음란죄라는 게 있어요. 공연음란죄는 무슨 공연을 하다가 음란한 걸 한다는 뜻이 아니라 공공연한 음란 행위예요.
법률적으로 보면 수치심과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행위를 했을 때 처벌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왜 일본은 민주국가도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약자가 PETA더라고요. 이 회원들이 우리나라에서 하고 일본에 가서도 했는데 처벌받지 않았어요. 이런 누드시가 처벌받는 나라가 맞냐? 그렇진 않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요, 탑네스라고 해가지고 왜 남자만 상체를 벗을 수 있느냐, 여자도 벗을 권리를 달라라고 시위하는 게 일상적으로 많이 벌어져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남자들은요, 우통 벗고 길에서 막 노가다 일하고 이래도요, 처벌받지 않잖아요. 더울 때. 그리고 운동 경기, 축구 경기 같은 거 할 때 골 세레머니라 그러죠. 골 넣고 나서 우통 벗고 골 세레머니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심지어 TV 보면 우리나라 아이돌 중에 옛날에 짐승돌이라는 그 아이돌 그룹은 노래 끝에 자기 옷을 탁 찢어가지고 가슴을 다 드러내는 이런 퍼포먼스를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게 춤의 일부였잖아요. 만약 우리나라 여성 축구 선수들이나 이런 농구 선수들이 골 넣고 우통 벗고 세레머니 했다고 쳐봐요. 바로 처벌받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걸그룹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노래 끝에 우통을 벗고 가슴을 드러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로 당장 법적 처벌을 받죠. 근데 여기서 질문이 따르는 거예요. 왜 남자는 되고 여자는 안 되냐?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된다는 거죠, 법은. 남자는 되고 여자는 안 되는 이유. 왜 여성의 상체는 음란에 들어가고 남자의 상체는 음란에 들어가지 않는지. 유럽은 더 적극적으로 허용이 돼요. 2015년 프랑스 연극상 수상이 TV로 방영이 됐어요. 이때 어떤 극작가가 정부에 항의하는 뜻에서 그 앞에 장관이 와 있었거든요. 전체 누드로 나선 거예요. TV 앞에. 그리고 정부 정책에 대해서 비판한 거예요. 그걸 장관은 바라보고 있고 4분간 그 방송 우리나라라면 이거 큰일 날 방송사하고 당장 다른 화면이 나올 텐데 전국에 방송되는 방송에서 4분간 그대로 그 극작가의 항의가 그대로 방영이 됐어요. 처벌받지 않고요. 그만큼 어떤 시위 방법이 폭넓게 허용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도 이런 식의 시위는 원천 차단되는 게 현실이다. 마지막으로 결사와 관련해서는요. 정당 결사에 대해서는 지난번 자유의 권리의 훼손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미 했었고요. 뭐 공무원 노조라든가 노동조직 관련해서는 따로 노동상권을 다루는 헌법 조항에서 별도로 다룰 거기 때문에 오늘은 결사에 대해서는 좀 넘어갈게요. 다만 여전히 그 성적 소수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편견이 심한 것은 그 비욘디 무지개 재단이라는 어떤 결사 조직을 만드는 것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어떠했느냐를 보면은 그 현실을 알 수 있습니다. 국내 최초의 성적 소수자 인권 증진을 위한 법인을 만들려고 했는데 2014년 당시 법무부에서 금지 통보를 했어요. 설립을 불허한 거죠. 그리고 소송이 들어가는데 1심, 2심 모두 다 이 무지개 대전 측이 승리했고 2018년에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이 돼서 지금은 설립 허가가 떨어졌지만요. 몇 년 동안 이 성적 소수자라는 이유로 조직을 만드는 것, 결사 자체가 금지됐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만큼 정부의 태도가 성적 소수자에 대해서는 지극히 편견을 가지고 대응을 하는 그래서 헌법이 보장한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고자 했던 시도들이 있었다는 점에서 우리가 한번 반성적으로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집회 및 시위의 자유, 권리를 중심으로 헌법 조항을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조항으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의미가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